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캐나다 이야기꾼 말못한 남자 MN입니다. 제 채널 영상들을 쭉 봤던 분들이라면 주택구입 관련한 영상들을 좀 보셨을 겁니다. 이건 제가 영상 주제를 정할 때 캐나다에서 생활하면서 관심 있고 알고 싶던 것들 위주로 만들다 보니 생긴 현상인데요. 보통 우리 같은 이민 1세대 사람들이 처음 이민을 성공하고 영주권을 받으면 보통 다음 목표로 삼는 게 또 이 캐나다 주택구입이니까요. 어쨌거나 주택 관련해서는 내년에 반드시 원하는 집을 사겠다는 신념으로 REW와 리얼터 CA를 틈틈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는 찰나에 딱 제가 꿈꾸던 드림하우스가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3층짜리 타운하우스에 SQ는 2,000이 넘어가고요. 방 5개, 화장실 3.5개, 큰 가라지도 있고 1층하고 2, 3층은 출입문까지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어서 따로 렌트를 줄 수도 있는 제가 꿈꿔오던 완벽한 집이었죠. 근데 가격이 68만 불밖에 안 하는 겁니다. 완전 외곽 지역이긴 하지만 작년부터 다운타운 외곽 지역 가격들이 미쳐 날뛰었잖아요. 근데 올해 완공된 타운하우스가 이 가격에 이 퀄리티에 나온 걸 보니까 그날 밤은 너무 설레서 잠도 안 왔었죠. 그러다 디테일 정보에서 이상한 걸 하나 발견합니다. First Nation Lease? 말 그대로 원주민한테 땅을 임대한 곳이라서 집을 구입하고 들어가더라도 땅에 대한 소유권은 원주민에게 있다는 뜻이었죠. 어쩐지 너무 싸고 좋다 했지. 그래서 이번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캐나다 원주민 도대체 뭘까? 한국에서 쭉 살다가 이곳 캐나다에 오면 참 생소하지만 여기저기에서 만나게 되고 정부 정책에 항상 등장하는 그 존재 First Nation, 원주민이죠. 가장 큰 범위로는 Indigenous People이라고 불리는 분들이죠. 보통 한국에서는 인디언이라고 퉁쳐서 불렀었는데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그냥 이런 분들은 다 인디언으로 불렀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생긴 과자도 있었잖아요. 나드는 이렇게 무섭게 생긴 추장 아저씨가 그려져 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대한민국 사람이야 태어날 때부터 지겹도록 교육받는 내용이 반만년 역사의 한민족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땅의 근본적인 소유가 누구인지 주장할 건덕지 자체가 없는 민족이죠, 저희는. 하지만 아직까지 원래 누구의 땅이었냐는 질문으로 지금도 피 터지게 싸우는 곳도 있고.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섬광이 번쩍입니다. 어둠을 뚫고 미사일이 연이어 날아듭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 지구에 40여 분간 무려 과거에 누구의 땅이었었다라고 헌법으로 명시할 정도로 그 지역의 원주민들에게 한 수 굽히고 살아가는 나라들도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원주민들이 과거 2만 년 전부터 살아오던 이민자들의 나라 캐나다에 왔습니다. 매년 전체 인구의 1%가 넘는 사람들이 영주권을 받는 잡탕 오브 잡탕밥이죠. 이 인종의 다양성이 휘몰아치는 캐나다에서 약 2만 년 이상 이곳에 살아가던 토착민들이 인디지너스 피플이죠. 현재는 이곳 캐나다에서 200만 명 이상이 살고 있고 전체 인구로 따지면 5% 내외가 되겠네요. 캐나다 전체 인구가 3,770만 명 정도 되니까요. 총 3부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First Nations, 이누잇, 그리고 메티스가 있죠. First Nation은 630개 이상의 캐나다 원주민 부족을 묶어서 부르는 개념이고요. 가능하다면 알곤퀴, 크리, 하이다 등등 그분들의 고유 부족 이름을 부르는 게 Indigenous People이라고 퉁쳐 부르는 것보다 훨씬 좋다고는 하는데 쉽지 않죠? Indigenous People이라는 표현이 무례하거나 비하하는 의미는 전혀 없으니까요. 그대로 쓰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누잇은 우리도 많이 들어봤던 에스키모, 이글루, 썰매견의 이미지로 기억되는 북아메리카와 북극에 맞닿은 지역 원주민들이라고 하네요. 에스키모가 근데 아베나키어로는 날고기를 먹는 사람이란 뜻이 있어서 당사자인 이누잇 사람들은 이렇게 불리는 걸 싫어한다고 하네요.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메티스는 이 퍼스트 네이션과 유럽에서 넘어온 개척민들의 혼혈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1700년대부터 존재했지만 캐나다 헌법에서 보호받는 원주민 그룹에 엄연히 속해 있는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영상에서 정말로 알고 싶었던 내용은 이거죠. 캐나다 전체 퍼스트 네이션 인구의 76%, 75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원주민의 혜택은 뭐가 있을까요? 첫째로 해당 원주민 부족 정착촌에서 부족 지원금만으로 생활하는 원주민은 소득세와 재산세가 면제됩니다. 위에 설명한 600개가 넘는 부족들은 각자 고유의 보호구역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구역을 설정했던 1800년대 캐나다 초기 연방제 시절은 많은 보호구역들이 단지 자연 그대로의 땅덩어리에 불과했겠지만 지금은 도시구역의 확장,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보호구역의 영향력, 가치도 달라지고 있는 거죠. 제가 영상 맨 앞에서 이야기했던 First Nation 리스도 이 보호구역 위에 외부인인 저희가 집을 짓고 사는 대신에 그 보호구역에 살아가던 원주민들에게 50년에서 100년 주기로 임대를 하고 그 수익은 지역 원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시스템인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가지 금전적 지원이 이들 부족협회, 인디언 밴드에서 나옵니다. 대학 학비나 생활보조금, 비보험 의료비 지원 등등이 있겠지만 이건 또 각 부족마다 보유한 보호구역의 가치도 틀리고 그분들끼리 정한 지급 방식, 조건도 상이하기 때문에 원주민이면 무조건 지원받는다 라고 딱 잘라 정의하는 건 틀렸다고 보면 되겠네요. 다른 혜택으로는 원주민 소유의 땅에서 행해지는 원주민의 사냥과 낚시는 연방법에서 제정한 수렵법에 저촉받지 않습니다.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사냥을 허가받으려면 필요한 많은 절차들이 있습니다. 구역도 제한돼 있고 기간 제약도 있죠. 하지만 원주민 소유의 땅에서 원주민이 하는 사냥 권한과 허가에 대한 절차는 부족위원회를 통해서 정해진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서 캐나다 원주민 혜택을 정리해봤습니다. 사실 이렇게 원주민 혜택이라고 긍정적인 시선으로 영상을 시작했지만 실상은 빈곤 문제와 차별 문제, 그리고 교육과 같은 기본 사회 서비스의 사각지대에서 묶여 살아가야 하는 고질적인 문제 또한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터전을 옮기고 기회를 잡기 위해 새로운 경쟁에 뛰어들기보단 기존에 나오는 원주민의 혜택에 묶여 그 지역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결핍의 악순환에 허덕이고 있죠. 원주민의 빈곤율은 어느 다른 인종들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이민자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 평생 살았던 고국을 떠나 캐나다까지 와서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원주민들의 고질적인 문제에 더 큰 답답함을 느끼는 걸지도 모르죠. 캐나다 전체 역사에서 피해자로 살아온 원주민 입장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고 미래에도 계속될 것 같네요. I want to talk about the heartbreaking news that 215 children were found buried at the former Kamloops residential school. 215 children. Think of their loving families that they were ripped away from. Think of the communities that never saw them again. Think of their hopes, their dreams, their potential, of all they would have accomplished, all they would have become. All of that was taken away. 영상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정보 내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많은 부분 참고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 못한 남자 MMN이었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